생활 속 물리. 저녁 노을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아침이나 저녁에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 광선이 대기층을 비스듬하게 통과하므로 대기층이 두꺼워진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지표 근처의 공기층에는 많은 양의 먼지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광선이 긴 거리를 지나 이 공기층을 뚫고 들어올 때 긴 파장의 붉은 빛이 파장의 짧은 푸른 빛보다 더 잘 뚫고 들어온다. 푸른 빛은 먼지와 물방울에 의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저녁이나 아침에 노을이 생길 때 우리는 지구까지 뚫고 들어온 일부분의 빛, 즉 붉은색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태양이 진 후에도 곧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하늘에 태양이 보이지 않으면 곧 어두워질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다. 하지만 빛은 반사된다. 즉 다양한 공기층이 일종의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하여 태양빛의 일부를 우리에게 반사하는 것이다. 낮은 위치에서는 태양이 이미 사라졌다 해도 높은 산이나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처럼 높은 곳에서는 한동안 태양을 더 볼 수 있다. 별이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이유는? 별은 반짝이지 않는다. 별은 깜빡이지도 않는다. 별은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빛을 밖으로 내뿜고 있을 뿐이다. 별이 우리에게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지구 둘레의 공기층은 그 온도가 일정치 않다. 별빛은 이러한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변화된다. 그리고 바람이 다시 이 층들을 뒤죽박죽 휘저어 놓는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우리는 별들이 왜 조용히 빛을 발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별들은 그저 그렇게 가만히 빛나고 있을 뿐이다. 금방 닦은 구두는 왜 빛나는 걸까? 다른 모든 물건들처럼 구두도 구두에 닿은 빛의 일부를 반사한다. 닿지 않은 구두는 그 표면이 별로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빛이 이리저리 분산되고 불규칙하게 반사된다. 우리가 구두를 닦으면 표면이 매끄러워져서 빛이 분산되지 않고 바로 규칙적으로 되쏘아진다. 다른 물체도 빛을 흡수하거나 거의 모든 빛을 반사한다. 그리고 그 빛을 규칙적으로 바로 반사하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면 거울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색은 무엇일까? 우리 눈은 무지개색, 즉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태양광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스펙트럼에서 적색 가시광선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적외선이다. 그리고 보라색 가시광선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자외선이다. 우리 인간은 유감스럽게도 볼 수 없지만 몇몇 곤충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은 이런 광선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볼 수 없는 색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색의 빛 내지는 파장을 방사하고 받아들이는 기구를 만들 수는 있다. 거리를 재는데 두 눈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짧은 거리라도 이것을 올바로 재기 위해서는 두 눈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은 간단한 테스트로도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일정한 거리 안에 병을 세우고 한 눈을 감은 뒤 손가락으로 병 목을 맞추려고 해보기만 하면 된다. 만약 이것을 시도한다면 시작하자마자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두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잘 볼 수 있다. 우리의 두 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동시에 두 개의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이 두 개의 시각이 받아들이는 상을 하나의 종합적인 상으로 대상들을 공간적으로, 즉 깊이와 폭과 두께를 고려하면서 만든다.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면 손가락이 병에 접근할 때 우리가 목표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 눈만을 사용하면 우리는 사물 전체를 사진에서와 같이 평면적으로 보게 된다. 손가락이 병 옆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우리 얼굴의 감각이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지만 병의 뒤나 앞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보고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 시험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병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연습의 문제일 뿐이다. 병의 위치를 다시 바꾸면 우리는 다시 병의 옆면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두 눈을 다 뜨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전기를 이용하여 풍선을 천장에 붙이는 방법은? 풍선을 불어서 끝을 묶고 모직물에 문지르면
마찰 때문에 풍선이 모직물로부터 아주 약한 전기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반면에 천장은 보통 전기를 띠지 않는다. 전기적 도체, 열 또는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체와 부도체, 열 또는 전기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긴다. 따라서 우리가 공기가 가득 찬 전기를 띤 풍선, 부도체를 천장에 가까이 보내면 풍선은 그 위에 붙어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젠가 전기가 없어지면 풍선은 다시 땅에 떨어질 것이다. 마술사들은 이 현상을 이용하여 마술적인 트릭을 만든다. 풍선만이 전기를 띠는 것은 아니며 카드도 전기를 띨 수 있다. 마술사가 한 장의 카드를 눈에 띄지 않게 문질러서 노련한 솜씨로 멀리 던지면 카드가 천장에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본 관객은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술사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관객이 집으로 돌아간 후 카드는 다시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 천둥이 칠 때는 어떤 나무 밑으로 피해야 할까? 천둥이 칠 때는 어떤 나무로부터도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나무뿐 아니라 안테나, 탑, 국기 계양대 같이 불쑥 솟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번개는 짧은 길을 찾아 내리꽂힌다. 즉 안테나나 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름으로부터 지상까지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천둥이 칠 때 평평한 땅 위에 있으면 가능한 한 자신의 몸을 낮추어야 하며 구릉지도 피해야 한다. 비록 나무 아래에 있는 것보다 몸은 더 적겠지만 만약에 나무로 둘러싸이게 된다면 떡갈나무를 피하여 너도밤나무를 찾아라라는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도밤나무는 껍질이 매끈매끈해서 빗방울이 잘 흘러내리기 때문에 떡갈나무보다는 너도밤나무가 번개를 맞을 확률이 적다. 이것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땅바닥과 나무 꼭대기가 물기로 연결되면 천둥이 칠 때 땅바닥에 전해진 전기가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땅의 양전기와 구름의 음전기가 천천히 점차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떡갈나무의 울퉁불퉁한 껍질은 이러한 작용에 적합하지 않다. 떡갈나무의 껍질은 여간에서 물에 젖지 않으며 마른 채로 남아서 땅이나 하늘로부터 절연, 도체 사이에 절연체를 끼우거나 도체 사이를 연락하는 도선을 끊어 전기나 열의 전도를 끊음 된다.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의 전압이 끊임없이 올라가 그것이 아주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전기적 섬광, 즉 번개를 방출하게 된다. 천둥이 칠 때 자동차 안에 있으면 안전한 이유는? 자동차에는 고무 타이어가 있으며 고무 타이어는 절연되어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정기적으로만 보자면 자동차는 음전기를 띠는 땅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번개가 자동차 안으로 들이칠 이유가 없다. 번개가 자동차에 떨어지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강철 자체가 위험한 방전으로부터 보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철 상자를 영국의 물리학자인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패러데이 상자라고 부른다. 크레인 꼭대기에 앉아있는 크레인 운전자도 천둥이 다가올 때 땅으로 기어내려올 필요가 없다. 번개가 크레인 꼭대기에 쉽게 들이치고 크레인 운전자가 앉아있는 곳에 쾅 부딪히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개나 천둥이 칠 때 자동차에서 나와 밖으로 피할 필요가 없다. 무언가를 잡을 때 생기는 작은 전기적 충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문의 손잡이에 닿았을 때 손가락에 생기는 따끔한 느낌 같은 것은 우리를 불유쾌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작은 전기적 충격은 손잡이의 정전기가 사람에게 방전될 때 생기는데 이때 번개가 내리칠 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진짜 번개의 강도가 몇백만 배 더 크긴 하지만 말이다. 전압은 특정 물질이 마찰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마찰은 걸어갈 때도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를 바닥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합성 섬유로 만든 양탄자 위를 걷는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전기가 충전된다. 이렇게 충전된 전기는 우리가 맨손으로 땅과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를 잡으면 번개처럼 방전될 것이다. 이때 손이 따끔거리게 되고 가끔은 아프기까지 하다.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절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찰에 의해 생긴 전압이 끊임없이 흘려보내지고 이렇게 해서는 전기가 충전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위험하지 않다. 때때로 아주 잠깐씩
10,000V 이상의 전압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백만 분의 1초 내에 다시 없어지고 만다. 자동차에 붙어있는 바닥에 질질 끌리는 검은색 밴드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달리는 자동차도 길거리에서 바퀴가 마찰됨으로써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자동차의 타이어 때문에 자동차는 땅과 절연되어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자동차를 막 타려 할 때 땅과 자동차가 서로 닿게 되면 발이 땅에, 손이 자동차 문에, 손이 따끔거릴 수 있다. 이것은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방전하기 때문이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전기 전도성 물질로 만든 밴드는 충전된 전압을 즉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자동차의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퓨즈는 어떻게 작동할까? 퓨즈는 전류가 어떤 이유로 너무 강하게 흐를 때 전기 회로를 순간적으로 중단시키는 작용을 한다. 너무나 강한 전류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 흐르면 전기기구가 타버리고 케이블이 과열되어 완전히 연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퓨즈란 전류가 특정 강도를 넘어서자마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긴급 스위치이다. 퓨즈는 전기 회로 안에 내장되어 있다.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너무 강해지면 퓨즈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선 하나가 녹으면서 퓨즈는 불타버리고 전류는 중단된다. 이런 현상은 회로의 어디에선가 합선이 생겨서 기구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퓨즈 용기 전체가 쓸모없게 되며 새로운 퓨즈를 끼워 넣어야 한다. 퓨즈를 갈아 끼울 때는 우선 합선을 제거하거나 기구의 스위치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퓨즈선이 다시 타버릴 수 있다. 현대적인 퓨즈 장치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이것은 선이 타버리지는 않고 과전류에 의한 열로 금속판이 뒤틀리면서 전기 회로가 중단된다. 이 장치는 퓨즈 용기 전체를 갈아 끼우지 않고 퓨즈만을 새로 갈아 끼워도 되는 장점이 있다. 전등을 켜면 라디오에서 지지직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원래 일반적인 전기 스위치는 태엽, 용수철에 의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끊기도록 작동된다. 하지만 많은 스위치들, 특히 오래된 집의 스위치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거나 중단된다. 접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중단될 때 스위치에서는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불꽃이 튀게 된다. 이 불꽃이 전자파를 발산하는데 이것을 라디오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전구 속의 전선은 왜 타지 않는 걸까? 전등을 켜면 가는 전선을 통해 전구 내부로 전류가 흘러들어간다. 하지만 이 선이 아주 가늘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를 못한다. 전자가 전기 저항을 극복하면서 선을 떠밀고 열을 가해 선이 발갛게 타오르게 하면 빛이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전선이 곧 불타버릴 것이다. 하지만 불타려면 공기가 있어야 한다. 공기가 없는 공간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타지 못한다. 전구의 내부는 공기가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전선이 빨갛게 빛을 내면서도 타지는 않는다. 형광등은 어떻게 작동될까?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전류 소모량이 적다. 달리 말하면 같은 에너지가 공급될 때 더 많은 빛을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밝히고자 할 때 형광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형광등은 백열등처럼 그림자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더 밝게 밝힌다. 형광등에서는 빛을 내기 위해 전선이 아닌 가스가 사용된다. 가스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즉 형광관이 가스, 압력이 낮은 수은중기인 경우가 많다. 로 가득 차 있고 관의 안쪽 면은 특정한 화학물질, 예를 들면 황화아연이 발라져 있다. 여기에 관을 통해 전류가 공급된다. 그러면 전자들이 가스 알갱이에 부딪히게 되고 가스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 빛은 자외선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빛이 화학물질이 발라진 부분에 닿으면 이 부분도 빛을 발하게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던 빛이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뀐다. 이때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불빛의 색도 다양하게 달라진다. 은박지를 씹을 때 이빨에 느껴지는 정기적인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입안의 충치 치료를 위해 이빨을 떼워 넣지 않은 사람은 은박지를 씹을 때 이빨에 느껴지는 정기적인 느낌을 모를 것이다. 아말감 납봉을 한 사람이 초콜릿을 먹다가 실수로 은박지를 씹는다면 상당히 아플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금속, 납봉과 은박지, 이 입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거기에다가 침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배터리와 비슷하게 입안에 전기 전압이 생기게 된다. 뜻하지 않게 만들어진 이 배터리에서 납봉한 이빨이 한쪽 극을 형성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동문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자동문은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열리는데 이것은 사람이 광선 차단기를 건드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열리도록 하는 스위치를 작동시켰기 때문이다. 광선 차단기는 광선을 내보내는 투광기와 광선을 받는 광전판 사이에 놓여 있다. 빛이 광전판에 떨어지는 동안 전자들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것은 전자 스위치가 열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극히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한다. 누군가 광선 투광기와 광전판 사이에 들어오면 짧은 순간 동안 빛이 광전판에 닿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기 회로가 닫히면서 스위치가 작동된다. 이것이 문의 전기 모터를 작동시키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게 하는 전류는 광전판 안에 약한 전류와는 관계가 없다. 소리가 어떻게 전류로 바뀔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전화를 할 때 빼고는 수백 미터의 거리만 돼도 아무도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텔레폰이란 말은 그리스어에서 왔으며 글자 그대로 옮기면 멀리 있는 소리라는 뜻이다. 전화할 때 우리의 소리, 음파는 전기 전류, 더 정확하게는 이동 전류로 바뀌고 수신할 때 다시 전류가 소리로 변한다. 전류는 음파처럼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떤 거리라도 거의 다 이어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전화기에는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부속품은 말할 때의 음파가 그것에 가하는 모든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이크로폰은 이 공기압의 변화를 전류의 변화로 바꾼다. 이 전류의 변화가 전화선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수신자에게까지 도달한다. 물론 이 과정이 전류의 변화로 인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류의 변화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소리 전류, 전류의 변동은 자기장에 반응하며 그것의 세기를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진동판이 진동하며 음파를 만들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화 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자동 판매기는 잘못된 돈을 어떻게 알아낼까? 모든 기계에는 동전 인식 장치가 있어서 단추나 외국 돈, 그 외의 다른 둥근 판들을 인식하고 가려낸다. 기계 내에 자석이 투입된 동전이 제대로 된 합금인지 아닌지 가려낸 다음 동전의 두께와 크기와 무게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적합할 때 기계는 고객에게 원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1년은 며칠일까? 보통 1년은 365일이다. 물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이다. 윤년에는 2월을 29일로 해서 하루를 더 늘린 것이다. 윤년이 생기고 2월 29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1년이 원래 365와 4분의 1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 따라서 1년을 365일로 정하고 남는 나머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집어넣는 것이다. 미터라는 단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미터에서 파생한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데시미터, 킬로미터처럼 미터라는 것은 인공적인 단위이다. 미터는 100여 년 전 한 국제회의에서 몇 개 국가의 길이 단위로 규정되었다. 그 회의에서 적도에서 극까지의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나눈 거리를 1미터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백곰과 이리듐으로 이루어진 금속을 가지고 정확하게 1미터가 되는 막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소위 파리의 미터 원기라는 것이다. 이것의 복사본이 미터를 길이의 단위로 정하고자 했던 모든 나라에 공급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동일한 길이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증하게 되었다. 이것은 산업화의 시기, 즉 국제적인 상품 교역이 시작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오늘날의 미터를 달리 정의한다. 즉 진공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빛이 나아가는 거리를 미터라고 말한다. 이때의 일정한 시간은 2억 9,979만 2,456분의 1초이다.
이런 미터 체계가 우리의 낡은 길이 단위들인 피트, 마일과 교체되었다. 하지만 영어권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킬로미터 대신 예전의 마일을 사용하고 있다.